저는 34살의 나이에 북한 정찰총국 여성 중장이었습니다. 최연소 중장이라는 타이틀은 자랑이 아니라 족쇄였죠. 그날 밤 평양의 한 비밀 회의실에서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문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작전명 붉은 독수리, 대한민국 핵심 시설에 침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작전의 실체였습니다. 저는 12분연간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정보를 빼내고 적들의 동선을 파악했죠. 21살의 소자가 되었고 28배 대좌, 33세 중장이 되었습니다. 당은 제게 영웅이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온 조국이 저를 버릴 수 있는 도구로만 본다는 사실을요. 탈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러분께 북한 권력의 민낯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최신 영상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곳과 시청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새벽 2시 평양 정찰총국 지하 3층 회의실이었습니다. 두꺼운 철문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방음이 완벽하게 된 이 공간은 공화국의 가장 은밀한 작전들이 계획되는 곳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긴 테이블 주위로 5명의 공작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대좌 계급장을 단 베테랑들이었지만 저만은 중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죠. 34살의 최연소 중장, 김명하였습니다. 테이블 맨 끝에는 최 대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60이 넘은 노련한 정보 요원이었고 제가 21살에 처음 해외 임무를 나갔을 때 훈련을 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최 대장이 천천히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빨간 봉인이 3군데나 찍혀 있었죠. 작전명 붉은 독수리라고 적힌 표지가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5년간 수많은 비밀 작전을 수행해왔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봉인이 찍힌 서류는 처음 보았거든요. 최 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명하 중장 동무, 이번 작전의 총책임자는 동무요. 저는 등을 곧게 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대장 동무. 최 대장은 서류철을 제 앞으로 밀어냈고 저는 천천히 봉인을 뜯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대한민국의 주요 발전소 3곳과 통신 중개소 2곳의 위치가 정밀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각 시설의 경비 체계와 근무 교대 시간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누군가 오랜 시간 동안 철저히 준비한 작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자 침투 경로와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출발해 서해를 통해 인천 앞바다로 접근하는 루트였습니다. 고무보트를 이용한 야간 침투, 그리고 사전에 포섭된 내부 협조자와의 접선까지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죠. 저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작전의 치밀함에 감탄했습니다. 문제는 3번째 페이지였습니다. 작전 종료 후 귀환 계획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 아래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 빈 공간을 짚으며 최 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장 동무 귀환 계획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른 대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최 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락된 것이 아니오. 김 중장 동무. 이번 작전은 편도 작전이요. 그 말이 귓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편도 작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돌아올 계획이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편도 작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 대장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동무는 남조선의 침투에 지정된 시설들을 마비시킬 것이요. 작전이 완료되면 남조선 정보기관에 의도적으로 노출될 것이요. 체포되어 간첩으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될 것이요. 우리 공화국은 동무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할 것이요. 이것이 당 중앙위원회의 최종 결정이요. 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작게 울렸죠. 15년간 제가 바친 충성심의 대가가 이것이었습니까? 최 대장은 계속해서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동무가 체포되면 남조선 언론이 대서특필할 것이요. 북한의 여성 중장이 간첩 활동을 하다 잡혔다는 뉴스가 전 세계로 퍼질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요. 남조선 사회에 공포와 혼란을 심는 것이 진짜 목적이요.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제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프로파간다였던 거죠. 당은 제게 시설 파괴라는 임무를 주었지만 진짜 목적은 제가 잡히는 것 자체였습니다. 서류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 이름 석자 옆에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던 겁니다. 제 의견이나 동의 따위는 처음부터 필요 없었던 거죠. 저는 천천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장 동무. 최 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출발은 2주일 후요. 준비 기간 동안 외부 접촉은 일체 금지요. 회의는 이것으로 끝이요. 다른 대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했고 저도 기계적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긴 복도를 걸어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명화 중장 동무. 돌아보니 박 소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3살 어렸고 함께 중국 베이징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였죠. 2022년 겨울 우리는 함께 중국 주재 미국 외교관의 동선을 추적했었습니다. 그때 박 소자는 위험한 순간에 제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박 소자는 제 표정을 보더니 주변을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장 동무 편도 작전입니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당의 결정은 절대적입니다. 중장 동무.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명히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번 작전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것을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시오. 박 소자 동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니겠소.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제 귀에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대동강 건너편에 몇 개 보이지 않는 불빛들, 그것이 전부였죠. 2,500만 인민이 사는 도시치곤 너무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20살 때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선택이 아니라 정해진 길이었죠. 아버지가 당 중앙위원회 간부였기에 저는 자동으로 선택받은 소수가 되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바로 정찰총국에 배치되었습니다.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했고 격투술과 사격훈련에서도 늘 최고 성적을 받았습니다. 21살에 첫 해외 임무로 중국 연변 지역에서 탈북자 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25세 소자가 되었고 28배 대자 그리고 33세 최연소 중장이 되었습니다.
당은 저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노동신문에 제 사진이 실렸고 김정은 동지로부터 직접 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영웅이란 결국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필요할 때는 칭송하지만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도구였던 겁니다. 창밖으로 얼어붙은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처럼 제 심장도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34살,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인데 당은 저를 일회용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6시 기상 사이렌이 평양 시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죠. 성교구역 아파트 단지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씩 나와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은 학교 가방을 메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 뒤에 숨겨진 감시의 눈들이 얼마나 많은지를요. 저는 군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중장 계급장이 어깨에서 빛났지만 그것이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았죠. 2주일 후면 저는 남조선 땅을 밟게 될 것이고 그 후로는 다시는 이 군복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죠. 현관문을 나서자 복도 끝에서 인민반장리 동무가 비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이 아파트 동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화 중장 동무 일찍 출근하시네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습니다. 예, 오늘 보고할 일이 있어서요. 우리 동무는 언제나 주민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누가 언제 나가고 들어오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모든 것을 보고했죠. 북한에서는 아무리 높은 계급이라도 인민반 조직의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거리로 나서자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1월 중순의 평양은 영하 15도를 오르내렸죠. 전차 정류장에는 벌써 출근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전차가 덜컹거리며 들어왔고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탔습니다. 저는 군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가끔은 일부러 전차를 탔습니다. 인민들의 삶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전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이것이 평양의 일상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통제되고 예측 가능한 삶. 전차가 김일성 광장을 지나갈 때 거대한 수령님 초상화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으로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체제를 위해 15년을 바쳤는데 결국 제게 돌아온 것은 편도 작전이라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정찰 총국 청사에 도착하자 경비병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아무리 중장이라도 예외는 없었죠. 3층 제 사무실로 올라가는 동안 복도에서 여러 동료들과 마주쳤습니다. 모두 경례를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는 법이었죠. 제가 편도 작전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 새로운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전 준비를 위한 각종 자료들이었죠. 남조선의 최신 보안 시스템, 경찰과 정보기관의 조직도, 주요 인물들의 프로필.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나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간부 전용 식당은 일반 인민들이 이용하는 곳보다
훨씬 나았지만 그래도 풍족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쌀밥과 된장국, 김치와 작은 생선 한 마리가 전부였죠. 식당 한쪽에서 박 소자가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 소자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장 동무 정말로 가실 겁니까? 저는 숟가락을 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오. 박 소자 동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편도 작전이라는 것은 돌아올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도 간부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모두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척하고 있었죠. 하지만 귀는 우리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누군가 듣고 있다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당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임무요. 박 소자 동무. 저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소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죠. 이런 대화조차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요. 오후에는 체력 훈련이 있었습니다. 지하 훈련장에서 사격과 격투 연습을 했죠. 총을 들고 표적을 조준하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기술들이 남조선 땅에서 제 목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될까요? 훈련이 끝나고 샤워를 하는데 옆칸에서 2명의 여성 대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중장 동무 들었어요. 편도 작전에 투입된대요. 쉿, 조용히 해요. 들리면 어쩌려고요. 하지만 그녀들의 목소리는 제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참 안 됐어요. 그렇게 젊은데. 뭐 어때요? 당의 결정인데.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샤워기를 끄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죠.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충성스럽게 일해도, 아무리 높은 계급에 올라도 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또다시 리 인민반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물었습니다. 중장 동무,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리 동무. 업무가 좀 많아서 피곤할 뿐입니다. 리 동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인민반장의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죠. 주민들의 감정 상태까지 파악하고 보고하는 것.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비로소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평양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졌지만 여전히 도시는 어두웠습니다. 전력 부족으로 인해 밤이 되면 평양조차 암흑에 잠겼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아버지는 당 간부로서 늘 엄격했고 어머니는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두 분 다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34살의 여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장 계급장을 단 여성, 공화국의 영웅이라 불리던 여성. 하지만 2주일 후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북한의 밤하늘은 불빛이 적어서 별이 유난히 선명했죠. 저 별들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이 어둠 속에 갇혀 있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작전 출발까지 일주일이 남은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정찰 총국 자료실에서 과거 작전 기록들을 검토하고 있었죠. 남조선 침투 작전의 성공률과 실패 사례들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고 저는 하나씩 꼼꼼히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파일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2016년 3월에 수행된 작전이었죠. 작전명은 백두의 칼이었고 목적은 남조선 주요 인사 암살이었습니다. 투입된 공작원은 당시 38세의 남성 대자였습니다. 그는 18년간 정찰총국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파일을 넘기면서 저는 그 작전의 결말을 확인했습니다. 공작원은 남조선에 성공적으로 침투했고 목표 인물에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임무 수행 직전에 남조선 정보기관에 체포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체포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공작원은 남조선에서 재판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공화국은 예상대로 그의 존재를 부인했죠. 그는 지금도 남조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것입니다. 파일 마지막 장에는 작전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전 목적 달성 마이너스 남조선 사회의 공포 확산 성공.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작전 목적이 암살이 아니라 공포 확산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공작원은 희생양으로 계획된 것이었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투입될 작전과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저는 급히 다른 파일들을 뒤적였습니다. 2014년, 2017년, 2020년. 비슷한 패턴의 작전들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편도 작전이었고 모두 체포로 끝났으며 모두 공화국에 의해 부인당했습니다. 공작원들의 이름과 나이, 계급이 적혀 있었지만 그 후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죠.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료실 문을 잠그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오래된 기록 상자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자 70년대, 80년대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그 시절에도 똑같은 작전들이 있었습니다. 편도 작전, 희생 작전, 일회용 공작원. 당은 수십 년 동안 같은 방식을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평생 바친 충성심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당은 저를 한 번도 동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소모품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박 소자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박 소자는 문을 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장동무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주변을 살피고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방은 제 방보다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박 소자는 차를 끓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오시다니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저는 오늘 자료실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편도 작전들의 기록, 희생된 공작원들, 그리고 그 패턴. 박 소자는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중장동무, 그런 이야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박소자 동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겁니까?
조국을 위해서라고 배웠지만 조국은 우리를 도구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박 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찻잔을 쥐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2022년 베이징 작전 때 우리가 추적하던 탈북자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죠. 평양 출신이었고 원래는 교원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박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성을 체포하기 직전 저는 그녀의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중국 숙소를 수색하던 중이었죠. 일기에는 북한에서의 삶이 적혀 있었습니다. 배급이 끊기고 가족이 굶어 죽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실. 그녀는 살기 위해 탈북했던 겁니다. 저는 그 일기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반역자인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 박 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의문을 묻어버렸습니다. 임무를 완수했고 그녀는 북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밤마다 그 일기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체제가 과연 옳은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박 소장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심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솔직하게 15년간 의심 없이 따랐던 체제에 대한 의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인민들은 굶주리는데 간부들은 풍족한가? 왜 자유로운 생각을 하면 수용소로 보내지는가? 왜 가족이 죄를 지으면 3대가 처벌받는가? 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금지되는가? 질문은 끝이 없었고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박 소장의 숙소를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요. 북한에서는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김일성 광장을 지나갔습니다. 거대한 수령님 동상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인민들이 그 앞을 지나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항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찰 총국에 도착하자 최 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로 들어가니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 중장 동무 어젯밤 박 소장 동무의 숙소를 방문했다고 들었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감시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대장은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작전을 앞두고 불필요한 접촉은 자제하시오.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장 동무. 그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김중장 동무는 공화국의 영웅이요. 그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를 바라오. 그 말 속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의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회색 건물들, 프로파간다 포스터들, 통제된 인파들. 이 모든 것이 갑자기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름다운 수도 평양이 아니라 거대한 야외 감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남조선으로 가되 체포되지 않겠다고요. 살아남아서 자유를 찾겠다고요. 이것은 더 이상 당을 위한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제 생존을 위한 탈출이었습니다. 작전 출발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저는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공작원처럼 행동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찰 총국에 출근해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남조선 정보를 암기했죠. 최 대장과 다른 간부들 앞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계획, 진짜 탈출 계획이었죠. 제 숙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작은 수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메모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 탈출 루트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당에서 지시한 침투 경로와는 완전히 다른 길이었죠. 저는 15년간 정찰 요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남조선의 지리, 중국 국경의 허점, 브로커들의 연결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법이었습니다. 2022년 베이징 작전 때 저는 한 중국인 사업가를 만났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웨이, 50대 초반의 신중한 사람이었죠. 그는 표면적으로는 무역업을 했지만 실제로는 탈북자들을 돕는 브로커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를 감시하고 있었지만 체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저는 그에게서 명함 한 장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무역회사 명함이었지만 뒷면에 작은 글씨로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긴급 연락처였죠. 저는 그 명함을 3년 동안 간직해 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것을 사용할 때였습니다. 문제는 중국에 연락할 방법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국제전화는 철저히 통제되었고 모든 통화는 감청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장이었고 정찰총국의 보안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었죠. 이틀 전 밤 저는 야간 당직을 자원했습니다. 보통 중장이 당직을 서는 일은 없었지만 작전을 앞두고 긴장된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최 대장은 의아해했지만 허락했죠. 밤 11시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당직 근무자들은 대부분 다른 층에 있었고 통신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통신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러 대의 무전기와 암호 통신 장비들이 늘어서 있었죠. 저는 특수 회선 전화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중국 단둥의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웨이. 낮은 남성 목소리였습니다. 장웨이 씨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베이징에서 만났던 김입니다. 2022년 12월. 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 장교님.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죠.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주변을 살피며 빠르게 말했습니다. 사흘 후 단둥으로 갑니다. 공식 임무입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웨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둥 기차역 근처 홍성 호텔이 있습니다. 3층 305호실로 오십시오. 제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암구호는 붉은 독수리입니다. 저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김 장교님. 북한 보위부는 매우 무섭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통화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정찰총국에서 배운 기술이 이렇게 재탈출에 사용될 줄은 몰랐죠. 다음 날 저는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조선으로 가는 작전이니 짐을 챙기는 것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챙긴 것들은 당에서 지시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에 최소한의 옷, 비상약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넣었습니다. 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들이었죠. 정찰총국 신분증,
작전 명령서 4본, 그리고 북한 내부 기밀 문서 몇 장. 이것들이 남조선에 도착했을 때 제 신원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작은 USB 메모리를 숨겼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제가 수행한 작전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해외 공작망, 남조선 내부 협조자 명단, 암호체계. 이 정보는 남조선 정보기관에게 매우 가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명을 보장하는 보험이 될 것이었죠. 저는 오후에 박 소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정찰총국 훈련장에서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격 훈련을 했죠.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박 소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장 동무 정말 가시는 겁니까? 저는 표적을 조준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의 명령이니 가야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만약 기회가 있다면. 저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표적 한가운데를 맞췄죠. 저는 그를 돌아보며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박 소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평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대동강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 도시를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 34년을 살았던 곳. 하지만 더 이상 제 집이 아닌 곳이었습니다. 강변에는 몇몇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걷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죠. 그들은 평범해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보이지 않는 감시망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감옥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얼어붙은 강물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곧 이 강을 영원히 떠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리 인민반장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중장 동무 내일 출발이시라면서요. 예, 리 동무. 조국을 위한 중요한 임무시죠. 부디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리 동무. 적어도 당신이 아는 김명하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방을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것과 남길 것을 분류했죠. 책상 서랍의 가족 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미안합니다. 딸이 배신자가 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사진을 배낭 깊숙이 넣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다짐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더 이상 북한의 중장 김명하가 아닙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는 한 여성일 뿐입니다. 살아남겠습니다. 반드시. 2025년 1월 18일 새벽 5시 평양역이었습니다. 역사 안은 한산했고 새벽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만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저는 군용 가방을 메고 플랫폼에 섰습니다. 회색 코트 안에는 중장 계급장이 달린 군복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였죠. 최 대장과 박 소자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작전 규정상 출발 시 동료들의 배웅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대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중장 동무 공화국의 영광을 위해 임무를 완수하시오. 저는 고개를 숙여 경례했습니다.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대장 동무. 박 소자는 말없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죠. 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박 동무, 제 가족 사진이 책상 서랍에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것이었죠.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평양발 신의주행 국제열차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객차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박 소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답했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작별 인사일 것입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역이 점점 멀어졌고 도시의 윤곽이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객차 안에는 10여 명의 승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국과 거래하는 무역 일꾼들이었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차는 평안북도를 가로질러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농촌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낡은 집들, 마른 논밭, 그리고 가끔씩 보이는 인민들의 모습, 모두 힘들어 보였고 지쳐 보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지키려 했던 조국의 실상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기차는 신의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 건너편으로 중국 단둥시가 보였습니다. 그곳은 자유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었죠. 저는 북한 세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군복으로 갈아입고 중장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세관원들은 제 신분증을 보더니 즉시 경례를 올렸습니다. 중장 동무 임무 수행이십니까? 예, 중국 측과의 협의건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중장급 간부의 출국은 이미 승인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가방을 열어보고 싶어하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가지와 서류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USB와 기밀 문서들은 군복 안쪽 비밀 주머니에 숨겨져 있었죠. 세관원은 대충 살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과하십시오, 중장 동무. 저는 압록강 철교를 건넜습니다. 다리 한가운데가 국경선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 선을 밟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세관은 북한보다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교 관계자용 특별 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단둥 시내로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었죠. 저는 택시를 잡아 홍성 호텔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중국어로 말을 걸었지만 저는 간단히만 답했습니다. 호텔은 단둥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중급 호텔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탈북자들을 돕는 브로커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프런트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방 하나 필요합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3층에 빈 방이 있습니다. 309호실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장회의가 말한 방은 305호실이었습니다. 혹시 305호실은 비어 있습니까? 직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 그 방은 장기 투숙객이 계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309호실 키를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몇몇 방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309호실에 짐을 풀고 잠시 숨을 고른 후 복도로 나왔습니다. 305호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만약 장회의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만약 이것이 함정이라면, 하지만 이미 선택은 했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3번 노크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작은 목소리로 암구호를 말했습니다.
붉은 독수리.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빨리. 저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고 그는 문을 잠갔습니다. 방 안에는 또 다른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정도였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김 장교님이십니까? 예. 그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장회의의 동료입니다. 성은 리입니다. 장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 씨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건넸습니다. 장 선생님께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중장이시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리 씨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김 장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북한 보위부는 단둥 전체에 첩자들을 두고 있습니다. 장교님 같은 고위급 인사가 사라지면 즉시 수색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를 펼쳤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오늘 밤 11시 장교님을 화물 트럭에 태워 베이징으로 이동시킵니다. 베이징에서 이틀 은신한 후 남쪽으로 내려가 광저우를 거쳐 홍콩으로 갑니다. 홍콩에서 한국 영사관과 접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지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단둥에서 홍콩까지 3,0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일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요. 문제는 비용과 정보입니다. 리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장 선생님께서는 장교님을 믿고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보상이 필요합니다. 저는 배낭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북한 정찰총국의 해외 공작망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남조선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전역의 첩보망입니다. 한국 정보기관이 원하는 정보일 겁니다. 리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한국 측에 전달하면 장교님의 망명을 크게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USB를 받아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밤 11시 정각에 호텔 뒷문으로 나오십시오. 검은색 화물 트럭이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압록강이 보였고 건너편으로 북한 신의주가 보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저는 저곳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세계에 와 있었죠. 오후 3시쯤 갑자기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 구멍으로 밖을 살펴보았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으로 보이는 2명의 남성이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 방문을 두드리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추적이 시작된 것일까요? 노크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제 방문 앞에 섰습니다. 똑똑똑.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 요원이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신분증 확인합니다. 저는 북한 정찰총국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중장동무. 예, 공식 업무차 단둥에 왔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요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닙니다. 중장동무. 정례 보안 점검입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경례를 하고 물러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직 저를 찾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의 것들만 배낭에 넣었습니다. 중장 계급장은 책상 위에 벗어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었죠. 11시 정각,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비상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자 어둠 속에서 검은색 트럭이 보였습니다. 리 씨가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저는 트럭 뒤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화물칸 안에는 여러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숨어 계십시오. 검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럭 문이 닫혔고 어둠이 저를 감쌌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고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자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죠. 이제 진짜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트럭은 단둥 시내를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화물칸 안은 어둡고 좁았지만 상자 사이로 작은 틈이 있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웅크린 자세로 앉아 트럭의 진동을 느끼며 시간을 가늠했죠. 엔진 소리와 바퀴가 도로를 구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트럭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검문소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트럭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밖에서 중국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량 정지, 서류 검사합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리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여기 서류 있습니다. 뭘 운송하는 겁니까? 전자부품입니다. 베이징으로 가는 화물이에요. 저는 숨을 죽이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서도 들릴 것 같았죠. 뒤쪽 열어보겠습니다. 공안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화물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손전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상자 뒤에 바짝 붙어 몸을 숨겼습니다. 공안이 손전등으로 화물칸 내부를 비췄습니다. 불빛이 제가 숨은 곳에서 불과 1m 떨어진 곳까지 왔습니다. 전자부품 맞네요. 송장 번호는. 리 씨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죠. 좋아요, 통과하세요. 화물칸 문이 닫혔고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트럭은 밤새 달렸습니다. 저는 좁은 공간에서 잠을 청했지만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깨어 있었죠. 언제 다시 검문이 있을지, 언제 발각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쯤 트럭이 멈춰섰습니다. 화물칸 문이 열렸고 리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오셔도 됩니다. 휴게소입니다. 저는 뻣뻣한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였고 새벽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10분 후에 다시 출발합니다. 저는 휴게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피곤에 찌들어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살겠다는 의지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오니 리 씨가 빵과 물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베이징까지 아직 6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빵을 받아 먹었습니다. 평생 먹어본 빵 중 가장 맛있었죠. 자유를 향해 가는 길에서 먹는 음식은 달랐습니다. 오전 11시 트럭은 베이징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도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들, 끝없이 이어진 도로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리 씨는 도심을 피해 외곽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주택가가 나타났고 트럭은 한 작은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이틀 동안 숨어 계셔야 합니다. 저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창고였지만 한쪽 구석에 간이 침대와 식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는 하루 2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절대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베이징에는 북한 대사관이 있고 보위부 요원들이 많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리 씨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고 작은 창문으로 베이징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지만 그래도 자유로운 하늘이었죠. 첫날 오후 저는 가지고 온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기밀 문서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것들이 한국 정보기관에게 얼마나 가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찰총국의 조직도, 해외 공작원 명단, 암호체계, 작전 계획서들, 15년간 모은 정보의 정수였습니다. 저녁 6시쯤 리 씨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중국식 도시락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소식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식입니까? 리 씨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고위군 간부 한 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더군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여성 중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리 씨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원래 이틀 후 출발 예정이었지만 내일 밤으로 당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자동차 소리, 발걸음 소리, 개 짖는 소리, 모든 것이 위협처럼 느껴졌죠. 다음 날 오전 리 씨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장회의 선생님입니다. 단둥에서 전화를 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장회의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김 장교님 직접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록 이런 상황에서이긴 하지만요. 저는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회의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2022년 베이징에서 저를 체포하지 않으셨죠? 그때부터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신 같은 똑똑한 사람이 영원히 그 체제에 갇혀 있진 않을 거라고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장회의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내일 밤 10시 베이징 남역에서 광저우행 기차를 타실 겁니다. 일반 승객으로 위장할 것이고 리 동생이 동행할 겁니다. 광저우까지는 약 24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광저우에서 선전으로 이동해 홍콩 국경까지 가는 겁니다. 홍콩에서 한국 영사관과 접촉하십시오. 저는 지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베이징에서 홍콩까지 20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신분증은 어떻게 합니까? 장회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선족 신분증입니다. 이름은 김순희. 연변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시니까 문제 없을 겁니다. 저는 위조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이름과 정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김명아가 아니라 김순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외모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리 씨가 가져온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범한 중국인 여성이 입을 법한 옷이었죠. 머리도 잘라서 어깨까지 오는 길이로 만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군인 김명아는 사라지고 평범한 여성 김순희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9시 리 씨가 준비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출발할 시간입니다. 저는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창고를 나섰습니다. 베이징의 밤거리는 화려했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빛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죠.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거리,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자유였습니다. 베이징 남역은 거대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고 수십 개의 플랫폼에서 기차들이 출발하고 도착했습니다. 저는 리 씨를 따라 매표소로 갔습니다. 그는 2장의 표를 끊었습니다. 광저우행 야간 열차였습니다. 열차에 오르는 순간 또 다른 검문이 있었습니다. 중국 철도공안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위조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애썼죠. 공안은 신분증을 스캔하고 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통과하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열차에 올랐습니다. 객차는 침대칸이었고 저와 리 씨는 하층 침대를 배정받았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죠.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베이징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북한에서 멀어지고 있다고요. 매 순간이 자유에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북한 보위부는 분명 저를 찾고 있을 것이고 중국 공안도 협조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홍콩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열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남쪽으로 자유를 향해 24시간 동안의 기차 여행 끝에 광저우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6시 기차에서 내리자 남쪽 특유의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베이징보다 훨씬 따뜻했고 야자수가 있는 아열대 풍경이었죠. 리 씨가 앞장서서 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선정까지 가는 버스가 1시간 후에 출발합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광저우는 베이징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시장에서는 장사가 한창이었죠.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웠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굶주림도 통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선전행표를 끊었습니다. 선전은 홍콩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경제특구였습니다. 그곳에서 홍콩으로 넘어가는 것이 계획이었죠. 버스는 2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남부의 경제 발전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전 9시 선전에 도착했습니다. 리 씨가 저를 한 작은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오늘 하루 쉬십시오. 내일 새벽 홍콩 국경을 넘을 겁니다. 낮에는 검문이 삼엄하니까 이른 새벽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 홍콩으로 가는 국경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저 너머가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까지는 아직 한 번의 관문이 더 남아 있었죠. 오후에 리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홍콩 입경 허가증입니다. 조선족 중국인으로서 홍콩을 방문하는 관광 비자입니다. 이것으로 국경을 넘으실 겁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완벽한 위조 서류였습니다. 홍콩에 들어가시면 이 주소로 가십시오. 그는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침사추이 지역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주인이 우리 사람입니다. 거기서 하루 묵으시고 다음 날
한국 영사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한국 영사관에 가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망명 신청을 하십시오. 당신은 북한 정찰총국 중장이었고 정치적 망명을 원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오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십시오. 한국 정보기관이 매우 관심을 가질 겁니다. 저는 배낭 속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것이 제 생명을 보장하는 보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홍콩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레면 한국 영사관에 도착할 것입니다. 10년간 적국으로 배웠던 남조선, 이제는 제가 살아남을 유일한 희망이 된 나라. 새벽 5시 리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출발할 시간입니다. 저는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는 아직 어두웠고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푸텐구 국경 검문소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출근하는 홍콩 주민들이었죠. 리 씨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 장교님. 이제는 혼자 가셔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유는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당신도 이제 그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와 작별하고 검문소 줄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이었죠. 줄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여권과 서류를 제시하고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중국 국경 수비대 직원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여권과 입경 허가증. 저는 위조 서류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죠. 직원은 서류를 스캔하고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홍콩 방문 목적은 관광입니다. 며칠 체류 예정입니까? 3일 정도요. 직원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그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발각된 것일까요? 직원은 누군가와 짧게 통화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통과하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사이의 완충지대를 걸었습니다. 100m 정도의 거리였지만 그 100m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홍콩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서류 검사가 있었습니다. 홍콩 입국 직원은 중국 직원보다 친절했습니다. 관광이십니까? 예, 처음 방문입니다. 홍콩 즐기시고 가세요. 도장을 찍고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홍콩 땅을 밟았습니다. 비로소 중국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홍콩은 중국과는 또 달랐습니다. 영어 간판들이 보였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일국양제 체제 아래 있었지만 여전히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침사추이로 향했습니다. 리 씨가 알려준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갔죠. 좁은 골목 안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주인은 50대 중국계 홍콩인 여성이었습니다. 김순희 씨 맞으십니까? 예. 리 선생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방은 2층에 있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홍콩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일 한국 영사관으로 갈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홍콩 거리를 걸었습니다.
네이선 로드의 화려한 간판들, 빅토리아 항구의 야경,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평양에 있었습니다.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았죠. 이제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한국 영사관은 센트럴 지역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센트럴역으로 갔습니다. 영사관 건물 앞에 섰을 때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적국의 상징으로 배웠던 그 깃발이 이제는 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영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요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망명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보안 요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는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몇 분 후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내려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저는 그를 따라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면담실이었고 테이블과 의자만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한국 국정원 홍콩 주재 요원 박민수입니다. 망명 신청을 하신다고요. 저는 배낭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신분증이었습니다. 저는 김명아입니다. 북한 정찰총국 중장이었습니다. 박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신분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중장이라고요. 여성 중장. 그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는 급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10분 후 그는 2명의 다른 요원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더 큰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김명아 씨, 당신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2시간 동안 질문했습니다. 정찰총국의 조직, 제가 수행한 작전들, 북한 내부 상황. 저는 모든 것에 정확히 답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진짜 정찰총국 중장이라는 것을 확신한 것이었죠. 마침내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왜 탈북하셨습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편도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은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살기 위해 탈북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지고 오신 정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정찰총국의 해외 공작망 정보입니다. 10년치 작전 기록과 협조자,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박민수는 USB를 받아들고 동료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본부로 보내십시오. 긴급입니다. 그는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명아 씨, 당신을 한국으로 보내는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도 협조하고 있고 홍콩에도 북한 요원들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오늘 밤 비행기로 출발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영사관 안전가옥에 머물렀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제 신원을 계속 조사했고 서울 본부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녁 6시 박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승인이 났습니다. 오늘 밤 11시 홍콩발 인천행 비행기를 타실 겁니다. 우리 요원 2명이 동행할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국정원에서 인수할 겁니다. 저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밤 9시 저는 영사관 차량을 타고 홍콩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2명의 국정원 요원이 저를 호위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을 마쳤습니다. 탑승권에는 김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는 아직 조선족 신분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가는 길에 저는 홍콩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단둥, 베이징, 광저우, 선전, 그리고 홍콩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왔습니다. 밤 11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홍콩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비행기는 북쪽으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향한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25일 새벽 2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침내 해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국정원 요원들이 저를 일반 입국장이 아닌 특별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승객들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아직 저를 찾고 있었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공항 지하 주차장에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명아 씨, 이 차를 타시면 됩니다. 서울 국정원 청사로 이동하실 겁니다. 저는 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에 인천은 조용했지만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고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1시간을 달려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고 새벽인데도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 면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3일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 북한 담당 요원들이 교대로 와서 질문했습니다. 정찰 총국의 조직 구조, 주요 인물들, 해외 공작망, 암호 체계, 작전 계획. 15년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USB 안의 정보는 국정원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남한 내부 협조자 명단,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공작원 연락처, 최신 사이버 공격 계획. 한 요원이 말했습니다. 김명아 씨, 당신이 제공한 정보는 우리 대북 정보망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부는 당신의 망명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적국으로 배웠던 나라가 이제 제 조국이 된 것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저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3개월간 그곳에서 생활하며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죠. 자본주의 경제체계, 민주주의 정치제도, 취업과 생활 방법.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나원에는 저 말고도 수십 명의 탈북민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인민들이었고 저처럼 고위 간부 출신은 드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경계했습니다. 정찰총국 중장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혹시 스파이가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과 친해졌습니다. 특히 함경도 출신의 50대 여성 박선희 씨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탈북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하나원 정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아 씨는 왜 탈북하셨어요? 중장까지 올라가셨으면 북한에서 좋은 대우 받으셨을 텐데요.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이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어요. 아무리 충성해도 결국 소모품일 뿐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도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요. 박선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평범한 사람이에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3개월의 교육이 끝나고 저는 서울의 작은 원룸을 배정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착금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처음 혼자 원룸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완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공간.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지하철을 타는 것도, 은행 업무를 보는 것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말투와 문화가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대화가 조심스러웠지만 남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고 자유롭게 토론했죠. 처음에는 그것이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이었다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일들이었으니까요. 취업도 도전 과제였습니다. 중장 출신이라는 경력은 한국에서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회사들이 많았죠. 저는 중국어와 러시아어 능력을 살려 통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처음 받은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았고 그 돈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국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북한 전문가로 활동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북한 정세를 분석하고 정찰 총국 동향을 설명하는 자문 역할이었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저는 점점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갔습니다. 친구들도 생겼고 한국 드라마와 음악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을 알게 되었죠. 주말에 카페에서 책을 읽고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서울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유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를 사랑할 자유, 꿈을 꿀 자유, 실패할 자유, 다시 도전할 자유. 그저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저를 체포하러 오는 꿈,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는 꿈. 하지만 눈을 뜨면 제가 서울의 작은 원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창문 너머로 자유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죠. 2025년 여름 저는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한 젊은 탈북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중장님, 저도 작년에 탈북했어요. 힘들 때마다 중장님 이야기를 생각하며 버텼어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34살에 탈북해 지금 36이 된 저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한 인권 운동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북한에 갇혀 있는 2,500만 인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제 탈북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꿈꿀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북한 정찰총국 최연소 여성 중장 김명아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자유인 김명아가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하지만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자유를 꿈꾸며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들에게 자유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한강공원을 걷습니다. 벚꽃이 지고 여름이 오고 단풍이 들고 눈이 내립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삶은 계속됩니다. 자유로운 삶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제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자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유를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리고 계신 자유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최신 영상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곳과 이 영상을 보신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북한 정찰총국 최연소 여성 중장이었던 김명아의 탈북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